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그림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림의 가치 결정, 대단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 최고 경영자 과정의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삼성의 이수민 회장님, 동안그룹의 김재철 회장님,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등등 기라상 같은 정재계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킨 동창회입니다. 저는 1993년도 AMP 112기로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귀국을 해서 총무를 약 한 8년 동안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들의 활약으로 많은 그 신규 젊은 회원들이 들어와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인하우스 또는 외부의 강사로서 강의를 들은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의 스피커는 전원환 전 삼성 상무 그리고 지금 현대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전원환 교수의 강의입니다. 저희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참고와 유익함을 위해서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회장님 인사만 하고요. 특강,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후에 상반기 공지사항, 그 다음에 경품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그 다음에 폐회 이런 순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하버드 AMP 한국동문회장 장진원 회장님께서 인사말 좀 하시겠습니다. 장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연말 뵙고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좀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최근에 조인한 후배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모임을 이끄는 주체로서는 너무 행복한 그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하반기, 연말, 내년 계속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스럽게 이제 원로 선배님들의 그 평소 많은 지혜도 전해주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후속적으로 후배 동문들이 조인하고 있어요. 사실 한 6, 7년간은 정체였거든요. 저희가 한국적으로 보내질 않아가지고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선배님들한테는 지혜를 저희가 배우고 있고 후배 조인하시는 동문들한테는 새로운 또 세계에 막 속속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동문회가 정말 그 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을 맡아주시는 분은 이관섭 HBS AMP 총무님입니다. 그 조합원에서 저희가 5천 있었고요. 그 5천에서 새롭게 또 저희가 그 참석해 주신 또 이미혁이 지금 오시고 있는데요. 그 이미혁 동문 이따가 오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과거에 많이 참석을 하시다가 동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셔서 또 오래 있으시다가 올 3월 또 다시 한번 조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동문당 이수빈 회장님이 또 5차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저희가 또 동문회 또 발전 방향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충계골프 대회 여주 CC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늘 특강을 맡고 있는 다음 순서에 또 전원환 교수님도 보이시는데요. 또 특강 후에 식사 후에 또 따로 또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따로 갖겠습니다. 바로 식사 전에 특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식사 전에 항상 특강을 조금 외부 또 강사분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전원한 그 저희 AMP 196기 동문이시면서 전 삼성전자 임원이셨고 현재 국민대 교수로도 지임 주신 전원한 또 동문님이 오늘 특강으로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걸 갖고 더 좋은 그 특강 좀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림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진이고 또 이게 살바트로 문디라는 게 뜻이 구세주, 지저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드디어 이 장표를 올린 이유는 이따 퀴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들 까먹지 마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 특강 듣기로 합시다. 전은환 교수의 특강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발표까지 하게 돼서 제가 많이 떨리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삼성을 떠나서 국민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전공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무선사업부에서 맡았던 일이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맡아왔고요. 또 그림을 오랫동안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내가 지금 사는 이 그림이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 전문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두 그림을 이제 보면 왼쪽은 잘 아시죠? 반고흐입니다. 사실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반고의 그림은 모두 다 거의 엄청난 가격에 몇 천만 달러 이상에 팔리고 있고요. 오른편에 작가를 아시나요? 오른편에 작가를 아시는 분? 구스타프 까이보트라는 작가입니다. 사실 인상파 작가의 한 명이기도 하고요. 고흐랑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작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흐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고흐의 작품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치라고 할 때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와 어떤 것을 주로 연관을 시키시나요? 희소가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일단 무엇이 좀 귀해야 할 것 같아. 귀해야지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고흐는 굉장한 다작가였습니다. 고흐가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건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프로방스에 있는 생램이라는 정신병원에서 고흐가 한 2년간 머물렀는데요. 그때 고흐는 사흘에 한 번씩, 사흘에 한 작품씩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붓짓으로 이제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별이 빛나는 밤,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이런 그림들이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흐는 거의 900여 점의 유화만 남겼고요. 그 외에 드로잉 같은 것들은 굉장히 더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까이보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제 발표를 시작할 때 맨 앞에 있었던 파리의 비 오는 일요일, 그게 이제 시카고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남긴 작가인데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210여 점을 남겼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그림들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됐거나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더 비싼가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더 비싼 그림은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꼭 희소한 것만이 가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의 레퓨테이션이라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의 노출, 여러분과의 퍼밀리어리티가 있어야만 더 가치가 높이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흐의 그림인데요. 가슈 박사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지금 개인 소장 작품으로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8,3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산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굉장한 거부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8,300만 불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내고 살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고흐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비싼 돈에 덜컥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또 한 점이 있었는데요. 오른편에도 닥터 가시의 초상입니다. 닥터 가시에는 마지막에 오베르싱 우아즈라는 고흐가 일생을 마친 마을에서 고흐를 치료해줬던 의사이고 워낙 고흐랑 친했기 때문에 고흐가 이 의사의 그림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초상을 여러 점 남겼는데요.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닥터 가시의 초상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은 인상파 그림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오르세이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거부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오르세이 미술관이라는 곳에 자신이 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소장이 돼서 그 유명한 오르세이 미술관의 큐레이터들한테 이 가치가 인정이 되었고, 또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 그림이 관객들에게, 관람객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대중에게 확인이 돼야 된다.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인상파의 거장들이 남긴 그림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인상파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림을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인상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들은 사실 독고다이로 일하지 않습니다. 화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또 자신들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문인들까지 같이 교류해서 조류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그림들도, 이 그림의 화가들도 모여서 많이 작업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의 그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상파 하는 이유로 깊이 각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 가치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이 구슬을 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거의 퀴즈처럼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구스타프 까일보트입니다. 구스타프 까일보트는 그림을 많이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시간의 대부분은 자신도 그림을 그렸지만 인상파 화가들을 지원하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사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상파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원인 자체가 구스타프 까일보트라는 훌륭한 화가이자 컬렉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퍼밀리어리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인기로 이어지고 그 인기는 결국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퍼밀리어리티에서 밸류가 되는 과정은 커넬 대학의 커팅 교수가 자신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들을 자꾸 노출을 시켰을 때 그 그림에 대한 평가가 점점 호의적으로 돼가는 것으로 실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의 그림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또 그 밖의 경매시장에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은 이렇게 구스타프 까일보트의 노력, 그 다음에 구스타프 까일보트가 자신의 사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모았던 인상파의 그림들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해야겠어. 받아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 정부는 고맙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아,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인상파라는 레퓨테이션이 확실히 쌓이지 않았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관하려니까 장소도 없고, 야,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구스타프 까일보트의 유족이 정부와 몇 년간의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을 벌이니까 그게 언론에 나옵니다.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에 더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때는 이제 오르세이 미술관이 없었고 룩상부르크 미술관이라는 파리의 이제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인상파 그림 사실 줄 서서 보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치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요즘 비싼 그림 누가 있나요? 뭐 박서고, 하종현, 뭐 그런 그림은 왜 비쌀까요? 남들이 비싸다고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그 중요한 것은 단색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단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단색화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은 그 그림에 대해서 훨씬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에는 꼭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화가들이 한국의 정신을 표현하고 세계로 진출한다. 이런 스토리를 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경매가를 기록한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사실 걸어놨죠. 김환기의 그림으로 우주입니다. 132억의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이거를 산 사람은 지금 이제 글로벌 세아그룹이라는 이제 그룹사의 회장님이 이걸 사서 자신의 사옥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김환기의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김환기 물론 훌륭한 화가죠. 그림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류의 추상화를 그린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실 다 뒤져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작품을 남겼을 것입니다. 김환기의 그림에 스토리를 부여한 사람. 예, 맞습니다. 바로 김양한 여사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변동님이란 이름으로 천재작가 이상의 부인이었죠. 천재작가 이상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이상은 사실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동경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누군가 김환기 화백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혼남이었고요. 딸이 셋이 달렸는데 결혼을 합니다. 사실 두 사람도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서 김환기 화백과 이제 같이 파리로 갔다가 뉴욕으로 갔다가 정말 김양한 여사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럼 뭐 파리의 화랑 뭐 이런 데랑 레고를 하기도 하고 카탈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활약을 하는데요. 김환기 화백이 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퐁피두 센터에 기증을 합니다. 퐁피두라고 하면 우리가 루브르는 좀 더 고전적인 그림이 있고 오르세이는 근대 인상파의 그림이 있다면 현대 그림은 퐁피두에 있죠. 퐁피두에 연락을 합니다. 내 남편의 유작을 받아주세요. 근데 그때 김양한 여사는 퐁피두에서 그 그림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아, 이거 거절당하면 내가 괜히 기분만 나쁘지 제안했다가 하지만 내 남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는 꼭 이런 유명 미술관에 이 그림이 들어가야 돼 라고 했는데 퐁피두에서 좋아요 5점을 주세요. 그래서 퐁피두에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5점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김양한 여사가 한 훌륭한 일 바로 환기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부암동에 있는 미술관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이런 재벌가의 이름이 아닌 개인 미술관으로 이렇게 번듯한 미술관이 지어진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환기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환기 화백의 인생을 알고 그 다음에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단지 단위가 아니라 옛날 작품부터 쭉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오늘날 100억이 넘는 비싼 돈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색화, 오늘 단색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서보 화백, 그 다음에 하정연 화백, 이우환, 우리가 모두 단색화라고 합니다. 단색화라는 이름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로 추천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초현실주의라는 이제 그 유럽의 그림 사전을 보면 그런 것들을 화가들이 모여서 자, 우리는 초현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화가들은 모여서 이게 단색화야 이렇게 우리가 그릴 거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하게 몰려다녔던 그 화가들의 무리인데 어느 날 한국의 대표적 미술평론가 윤진섭 씨가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그림을 묶어서 해석하는 글을 냅니다. 또 2012년 정도에 단색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대대적인 미술전을 열면서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정신을 표현한 그런 추상화구나 단색화라는 이름을 각인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 단색화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단색이라면 보통 이제 싱글 컬러. 싱글 컬러 모노크롬이라고 많이 합니다. 모노크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색화 발음 그대로 이것을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은 박서보 화백의 그림 그럼 그냥 단색화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갤러리 국제 갤러리나 다른 많은 화廊에서 단색화라는 이름 하에 꾸준히 작품을 가지고 해외를 나갑니다. 뭐 이우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상화도 있고 이제 가져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단색화라고 분류되는 그림인데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뭔가 이걸 보면서 좀 의심쩍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예, 아까 완성도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단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색이란 건 싱글 컬러, 모노크롬인데 이 작품들의 색깔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쓰였죠. 사실 박서보 화백이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박서보 화백이 나오셨던 포럼에 간 적이 있는데 박서보 화백 자신이 난 단색화란 이름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맞지 않아. 그건 단색이 아니잖아. 사실 단색이 아닙니다. 사실 단색은 아니지만 어떤 한국의 정서를 표현한 추상화, 한국적인 색채가 들어간 추상화지 단색화라는 것은 아닌데 마케팅을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케팅은 꼭 실제를 말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실제를 말하기보다는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화가들이 뭉쳐지고 그것이 마케팅 워드가 돼 마케팅 버즈가 났을 때 그 그림의 가치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색화 화가들은 단위로 일을 했을 때보다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류를 형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치를 형성하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 모으면서 고민을 해요. 물론 꼭 그림을 돈을 벌려고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산 그림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화가는 향후에 어떻게 되려나, 이거 그림을 갖다 계속 잘 그릴라나,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화가의 자체가 스토리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더 키워나가는 것. 그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뭐 화가는 일단 붓질도 잘해야 되고요. 사실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는 독특한 시각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입니다. 피카소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이제 희소가치와 가장 대적을 이루는 것이 피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기네스북 상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로 등재가 돼 있어요. 10,000여 점이 넘는 유화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피카소는 조각도 했죠. 그냥 파마, 드로잉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 그림들이 굉장히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사실은 10,000여 점을 남겼으면 나중에 그 생애 말에 가서는 자신이 이제 마지막 스페인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그냥 카페에 가서 식당에서 냅킨에 그림을 그려서 옆 사람한테 주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친지들이 막 즐겁을 하면서 야, 그런 식으로 막 그림을 남발을 하면 이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그 힘은 어디 있을까? 그 힘은 피카소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가 늘 남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피카소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그렸던 청색시대라고 분류되는 그림이고요. 이런 블루톤의 그림들, 굉장히 어두운 인간의 사회적 단면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은 이 풍을 다 버립니다. 이 풍을 다 버리고 이제 야수파 그쪽 이제 그 다음 좀 더 현대적인 그림으로 넘어오려고 하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림인 아비뇽의 처녀를 남깁니다. 5년 차예요. 3년 정도 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다 버립니다. 그러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요. 이것이 이제 큐비즘이 되고요. 큐비즘의 화가들,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면 그런 큐비즘도 다
다 버립니다. 자신과 큐비즘을 같이 했던 화가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그림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그걸 다 버리고 피카소 자기만의 색채, 작품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이 그림은 홈이라는 작품인데요. 자신의 이제 어린 연인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그린 것인데 그 색채, 물론 사물을 재구성하는 것은 큐비즘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색채의 쓰임 같은 것들은 완전히 옛날의 자신 모습에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야, 피카소가 또 변했어. 또 변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미국의 화가들도 아니 저 유럽에 있는 단 한 명의 화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만들게 한 화가.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아무리 다작을 해도 그 가치가 엄청나게 유지됐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치를 생각할 때 진화,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대 화가 중에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은 네, 호크니. 호크니. 네, 호크니의 그림입니다. 영국 화가고요. 너무 아름답죠, 색깔이.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 그림도 1000억 이상에 팔렸습니다. 맨 왼쪽의 그림이 이제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림. 이제 부모님을 그린 것인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6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의 그림은 어떻게 그린 것일까요? 맨 오른쪽의 그림은 아이패드로 그린 것입니다. 아이패드가 만들어졌을 때 10여 년 전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 친지들한테 그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을 쏴줬다고 해요. 자, 너무 잘 나가는 화가죠. 돈도 벌만큼 벌었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을 합니다. 야, 데이비드 호크니 넌 천재야.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기 비서들과 노르망디면 노르망디, 뭐 영국의 시골이면 시골, LA면 LA 너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굳이 새로 나온 기기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변하는 자만이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도 너무 아름답지만은 그 정신, 끊임없는 파이오니어 정신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라는 게 제가 그림을 볼 때 막 걱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많은 그림들이 제가 이제 그림을 수십 점 모았는데 반 정도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반 정도는 가격이 내렸는데 가격이 내린 정도는 가격이 거의 0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작가의 그림을 원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주식처럼 뭐 던질 수 없고 그냥 개인과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한 점 한 점 살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죠. 이 작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치는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는 파괴되기도 하거든요. 가치는 어떻게 파괴될까요?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신이 변화를 하고 자신이 어떤 조류에 섞여서 그 동료 화가들과 정신적으로 교류를 하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그림의 가치를 이제 형성하는데요. 뭐 이런 발표를 한다고 이 화가가 아는 건 아니겠지만 왼편에 이제 달 항아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주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 나가는 카페나 뭐 미술관에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코엑스 이제 끼아프 같은 데 가시면 정말 그 한 화랑 걸러 하나, 한 갤러리 걸러 하나씩 최영우의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달 항아리의 작가 최영욱이죠. 최영욱의 이 그림, 달 항아리는 사실 한국적 정신을 표현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그 아름다워서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유명해진 건 빌 게이츠가 달 항아리를 샀어요. 너무 한국의 미를 잘 표현했다. 그래서 샀는데 그 이후 이 작가는 달 항아리만 그립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려내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계속 그려도 사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세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미술 업계가 굉장히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옥석이 가려지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른편의 작가는 오치균 작가인데요. 이제 감나무를 그린 것으로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청담동 사모님들이 사려고 줄을 섰다라고 한 그림입니다. 이분도 엄청나게 똑같은 그림을 자기 복제해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이미 많이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 기자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물론 본인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만 내 그림을 모은 컬렉터들에게는 좀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작품 세계를 변화하지 못하고 스스로 크지 못하고 자기 복제만을 계속할 때 미술품의 가치는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림을 보실 때나 혹은 그림을 이제 사실 기회가 있다면은 오늘의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좋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주 좋은 내용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세금은 제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작가와 죽은 작가가 조금 다르고요. 죽은 작가일 경우에는 사실 때는 세금이 없고요. 파실 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세가 15% 정도인가?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은 지금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실 미술품이 중간에 소멸할 수도 있고 행방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약간 이제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죽은 작가의 경우 더 타이트하게 가치에 매겨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살 때는 네. 살 때는 세금을 안 네, 물어요? 네, 팔 때만 문다. 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다 네, 이거죠. 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네. 없고 팔 때 차액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는 한 15%. 네, 죽은 작가의 경우. 산 작가는 어떻게? 산 작가는 지금은 현재는 세금이 없는데 세금 제도는 개편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 미술 시장이 금방 더 가라앉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천만 원 기준으로 네. 세금이 매겨지고 6천만 원 이상과 6천만 원 이하에 6천만 원 이상 그 이하로요? 네. 요즘 가장 눈여겨봐야 될 작가는 누구라고? 요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색화 작가들 중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덜 알려진 박인식 작가 이런 쪽으로 혹시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사실 예전에 바로 몇 년 전까지 아주 젊은 작가들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과열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화야라든지 청신 작가 같은 이름을 가끔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작가들은 당분간은 약간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네. 질문들이 많네요. 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없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겁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작가지만 아까 그림을 보셨을 때 아시다시피 이호환 작가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근이나 그런 작가들도 해외에서 많이 수학을 했는데 동경이나 한국적인 어떤 딱 정신이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그 시대의 작가, 지금의 80세에서 90세 정도의 한국의 작가들의 추상화를 그냥 묶어서 통칭해서 단색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호환 작가가 네. 일본서 맞습니다. 일본서 유명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색화의 이론적인 네. 저걸 제시해서 일본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 그 단색화라기보다는 모노하 운동이라는 모노하. 일본에서의 물성 운동에 참여를 한 작가고요. 이제 그거에서는 일본의 작가들과 함께 철학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모노와 단색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네.
우리나라에 물방울만 그리는 작가 계시잖아요. 김창열 작가. 평생 그거 했잖아요. 네. 그분 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창열 그분은 작가는 계속 올라가는가 봤던데. 사실은 가치가 떨어졌었다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같은 그림이 계속 복제가 된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물방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수소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많은 조수들이 붙어서 이제 그림을 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림 가치가 하락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오른 케이스, 재작년에 사망하셨나?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업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영욱 선생 다랑아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 훌륭하게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다랑아리는 네. 우리나라에 이게 문화재 환수법이 있어서 네, 60년 이상 된 거는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한 세국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만은 저걸 연필로 그려서 저걸 빌 게이츠한테 2억짜리 2개를 파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굉장한 일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쪽으로 더 디벨롭을 계속해도 네. 괜찮지 않은가 그랬는데, 아까 이제 전원아님이 설명하실 때는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네. 저는 그것도 훌륭한 일을 했고, 또 그쪽에서 더, 왜냐면 같은 시대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2000년대 초에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거의 1000억, 뭐 최소한도 200억 요시토모 나라, 네. 무슨 푸사마 여행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거의 저 시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작가들의 작품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사실 그 작가들의 작품과 가격과 국력 같은 게 사실 연관이 되기도 하죠. 중국 작품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사실 거의 시장 안에서 중국의 이제 그 경제력이 굉장히 성했을 때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올라서 뭐 사실 엄청난 가격을 웨이민준이나 뭐 이런 경우에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최영욱 작가를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너무 민망한데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우환 작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우환 작가의 경우 철학적 고민이 있으시죠. 그 모노화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자신의 그림의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로 이제 남기시면서 작업을 하고 그 그림이 계속해서 연대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조우라는 이제 그림들, 이제 그냥 청색 쭉쭉 그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분 비슷하게 그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림들과 돌 조각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상응을 해놓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고민을 하죠. 이 돌과 철판 사이에는 어떠한 다이알로그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연대기별로 계속 변화를 하고 철학적인 게 섞이면서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빌 게이츠가 그걸 가져갔을 때 너무나 이제 훌륭한 그림이고, 사실 뭐 저도 샀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 도자기가 그림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한국적 정신에 대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야 자신의 전시대 그림이 사실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저 기소로망이라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했던 분이 2000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네네. 한국의 최고의 예술품은 다랑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작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밖에도 못 나가는 거고, 그게 그냥 문화재 환수 이 네. 법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 선생도 저 아이패드 갖고 저 그린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12년 근데 됐죠.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이건 아이패드는 이 시대의 붓이지, 네. 내가 그 소재를 그 카메라맨 시절부터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만든 사람이니까 네. 그 나한테는 이게 그냥 도구가 달라진 것 뿐이지, 그 소재는 뭐 네. 그 생활에서 늘 찾은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저는 뭐 그런 최영욱 선생 같은 거 새로운 시도를 한 거고, 네. 더 그런 게 제대로 디벨롭해서 우리나라께 제대로 평가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분명 있어서. 네. 제일 늦게 왔는 사람이 질문해도 돼요? 아, 그럼요. 하십시오.
사실 저 제목을 보고 네. 근데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가격으로만 메셔되느냐? 아,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몇 억씩 한다든지 네. 몇 천만 불씩 한다는 그림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사실 좀 혹시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못 들은 건 아닌가 빼놓은 거 아닌가 하는 아, 좀 걱정이 돼서 네. 질문하기도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이게 좀 하버드 나오신 분이거든. 네. 미국에 이제 화가들이 꽤 여러 있잖아요. 와인데 그 화제에 오르는 조지 오키프도 네. 있고 여성 네. 그야말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혹시 네. 국내에 있어요? 에드워드 호퍼. 호퍼는 공개된 그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소장가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미국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미국 얘기는 좀 나오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아, 미국 얘기요? 조지 오키프는 저 네. 삼성이 있죠. 삼성 있을 거야 아마. 네. 저기가 홍문가가 네. 홍문가가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내가 못 봤어요. 그림에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길래.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소위 컬렉터들이,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의 가치를, 값이 아니고 가치를 아직 점수를 안 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사실 굉장히 다들 미국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컬렉터블 할 만한 상품이 이제 작품이 시장에 이제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것들은 사실 지금 구겐하임이나 그런 이제 히드니에 다 소장이 되고 있고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은 스케치, 이런 수채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스케치나 수채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거래는 된다고 해도 실제적 메인이 내가 이 작품이 어떻게 옮겨질까 어디서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조금씩 이제 수집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 하버드 비즈니스 최고 경영자 이 동문분들의 그림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식사가 이어지고요. 마침 이제 오늘의 스피커 그리고 이혜선 그 마케팅협회 회장님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묵심고요의 이학천 명장 명장의 얘기가 나와서 아주 반갑고 뜻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컨셉은 뭐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다녀오고서는 직업을 바꾼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지. 그럼 그런 게 많았어. SK 그룹 CFO 하시죠. 여긴 SK 텔레콤 CTO. 우리 임 박사는 모르다가 소개를 해야 돼요. 현대 업체로가 있었죠. 이건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 아니 그거 다음이 있었잖아. 왜 있지? 저는 현대 제일 오래됐어요. 현대 쪽에 있었나? 18년 있었어요. 현대맨이시고 동서식품에 있었어. 예. 동서식품이고. 우리 저 옥 대표님은 제약회사 이제 요거 맞고 외국 제약회사에 세 분들 에링거 마지막 직장에 베링거 잉겔하이. 인계라이. 그분 이제 지론이 뭐냐면은 별것도 아닌 그 외국 그 서양 그런 제품들이 몇 천억씩 이렇게 호가하는데 정말 5천년 반만 년 그 유구한 역사의 그 을이 담겨 있는
대단하다. 아, 이거 묵심도 그저 대단하신 분입니다. 210년 만에 할아버지들이 다 7대조부터 네네. 광주분원의 도금 출신인데 210년 만에 불가마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딱 10개만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도 만들기 어렵대요. 그 좀 적어 놓으셨다가 묵심 이학 묵심 예. 저는 이제 그 문경 거기 가가지고 이제 취재도 하고 건더기 많은 사람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줘야 돼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아, 아주 안 말아. 근데 진짜 이학천이요. 이학천, 묵심 이학천. 아, 근데 그 작품 보면은 참 대단해. 잘 만들었어요.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다랑아리 그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그걸 사주면 두 번째 제가 이름을 하나씩 지어드리고 왔습니다. 네네. 다랑아리 이름이 따로 있으니까 10개니까 1월이, 2월이, 3월이, 4월이, 10월이. 그래서 제가 10월이는 저희 이제 모델이 지금 모델이 BTS의 그 RM이 다랑아리 에어가요. 제가 자기 돈으로 다랑아리를 건대섭 싣고 6천만 원짜리도 사고 억대가 되는 것도 하나 샀어요. 근데 아니 우리가 모델료를 1년에 100억씩 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10월이는 그랬다가 2026년 4월 달에 걔가 제대하니까 그러면 엠버서더 상으로 하나 기증하시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3월이 4월이 중에 하나는 제가 무조건 메트로폴리탄에 한번 팔아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후에 오게 된 배경이 진리당 사장 하다가 하버드에서 GMP 갔는데 지금 그 MBK의 김병준 회장이 조건이 뭐냐면 하버드 물을 먹은 사람일 것. 영어가 정된. 왜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때 후웨이가 무슨 저 얼음 정수기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어 모랐는데 그래서 그거 해줄 것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렌탈 비즈니스 하니까 방문 판매 인원이 16,000명이거든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았지. 아모레퍼스에서 부사장을 10년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왔길래 아니 나는 진리당 사장으로 복직해야 되는데 왜 나를 참여하나 안 가겠다 그랬는데 두 번을 사람을 보내서 두 번째 올 때는 부자 만들기 계획서라는 걸 갖고 오더라고요. 아하. 주식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MBK가 빠져나가서 그 양반이 금년도 초에 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운영위원이 됐어요. 120억을 딱 통으로 기부하면서 뭐라 하냐면 한국 예술품 사는 데 써달라. 김병주 회장이. 그래서 그 중에 100억짜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려고.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묵심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술품 시장도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가 저도 아무래도 소라소도 제가 만들고 진리당에서 햇반 이런 것도 제가 만들고 다시 사장으로 불려가서 햇반, 컵반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브랜드를 키우는데 기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상품도 그래갖고 럭셔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요. 20조를 연간 20조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품은 2조도 안 돼요. 외국은 거의 럭셔리 시장하고 예술품 시장이 비례하고 돼요. 2조가 뭐예요? 1조 지금 줬는데요. 그러니까 몇십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키워줘야 돼요. 네네. 아, 정말, 네, 맞습니다. 일본 타자가 저 다랑아린 것 같은 네. 이학천 선생 얘기하니까. 예, 묵심 이학천 선생님 좀 많이 좀 키워줍시다. 말씀드렸지만 서로서로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묵심 이학천 선생의 그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또 정말 유명한 그 이혜선 그 회장님을 만나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그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HBS AMP 2024년도 지금 상반기 정기 모임이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동문회 회장을 하시면서
또 금가를 좀 만들어줬던 선배님이신데 제가 왼쪽에 사진을 좀 특별히 여러 장의 사진을 좀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한마디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송년회 때 오소메미얼 좀 앞에 나와서 보여주셨어요. 아마 기억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이 많은데 특별히 이 사진이 좀 기억이 나서 그게 2020년 12월 26일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소메미얼 사진을 해서 다시 한번 선배님의 또 선거 공인의 명복을 빌고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변재환 손승현 동무님의 모친상, 부친상이 또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하고 또 가서 또 주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오늘 또 두 분 다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또 부모님 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심심한 또 위로를 조금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동문동정에서 권대우 선배님이 또 책을 여러 번 쓰셨는데 또 출간을 또 새로 하셨습니다. 권대욱의 월든 이야기야라고 해서 그 단톡방에도 조금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의 퀴즈에 제가 그 동문에서 또 선배님의 그 책을 또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근데 오시면서 또 오늘 한 부씩 또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 동문에서 또 한 번 드리는 거 하고 이따 가실 때 챙겨서 또 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저희 동문회 총무님께서 데이터 쪽에서 주최하는 데이터의 서밋 2024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도 또 단톡방에 올렸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또 인공지능에 관계된 전문인들 중에는 또 한국인은 또 유일하게 또 좋은 발표를 또 하나를 또 하셔서 또 조금 이따가도 제가 또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동문으로 저희가 좀 참여를 좀 하셨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AMP 109기의 임효빈 선배님이시고요. 그 3월 5천에 그때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배웠는데 오늘 정기 모임 때 정식으로 조금 인사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서 GAP 동문님께서 또 오늘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특강을 해주신 AFP 196개 전원환 교수님 아까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회사 한화에서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IT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샌프란에서 열린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제조 세션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브릭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요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해 주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투자를 했고 그 세 개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만 동작하도록 구성이 됐고요. 이 투자자들 시리즈 I까지 간 회사고요. 저희가 이 솔루션을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아직 상장을 못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게 올라오면은 그때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 Maximizing Data Value with 데이터브릭스라는 내용으로 저희 주식회사 하나에서 기존에 이렇게 사일로화된 각 회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걸 대시보드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성형 AI를 붙여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쓰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을 한 사례를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일단 한국인으로서는 유학생이나 교포나 데이터브릭스 직원을 제외하는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여기에 올라올 때 하버드 AMP 나온 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데이터브릭스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는 한국의 회사에 한국 사람이 발표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버드 AMP 나온 게
이제 굉장히 신뢰감을 많이 줬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100명의 CIO들만 또 추린 어떤 CIO 서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뭐 하버드의 마르코 이안 시티 교수님을 링크드인에서 서로 공통 친구로 두고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분은 이제 2007년도에 AMP 나온 분을 또 만나게 되고요. 뉴욕 오면 자기가 잘해주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버드의 어떤 그 파워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갔다 왔고요. 저 한 영문으로 한 15분 발표를 하는데 영어가 뭐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건 연습을 해서 한 100번을 넘게 연습을 해서 지금도 목이 좀 약간 쉰 상태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비행기에서 주는 와인도 다 안 마시고 또 발표 끝날 때까지 다 금주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해서 잘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끝내긴 했습니다. 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뭐 이런 거죠. 뭐 Hi everyone, I'm Han Jin-jung, serving as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and Chief Digital Officer at HANA Corporation. It's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at the beautiful.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Sounds okay.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큰 숙제를 끝내서 마음 편하게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도전해서 한국이 또 한국 AMP, 하버드 AMP의 영성을 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의 개인적인 바람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AMP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범 하버드 앨럼나이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어울리는, 그러면 경륜 있고 지혜 있는 어른들이 계시고 열정 있고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 사업가, 기업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 포럼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